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부터 합니다. 지난주에 쭉 강의 있었나요? 지난주에? 저만 했나 보네, 지난주에. 그런가? 월화. 그 저만 한 거예요? 네, 난리죠, 난리. 대구는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도 무슨 집단 감염이 하나. 콜센터. 그죠? 그래가지고 좀 난리 났어요. 여기도 지금 4층하고 10층에 있죠? 봄에서 콜센터가 있잖아요. 4층하고 10층에. 혹시 무슨 회사 콜센터인지는 안 나왔어요, 서울은. 아이, 뭔 난리인지. 너무 공포 분위기로 조성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스크는 잘 구하셨나요? 아이고야, 참. 마스크 오브제 참. 차량 오브제는 들어봤을 때 참, 마스크 오브제는 또 살다 처음 들어봐. 와이프가 계속 클릭을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며칠 전부터. 결국 오늘 샀어. 결국 샀대. 뭐 카톡이 왔어. 제가 한 3분 3분 늦게 왔잖아요. 축하한다는 카톡 보내라고 제가 늦게 들어왔어. 딱 들어오는데 카톡이 딱 왔어. 드디어 해냈다 그러면서 샀다고 사진을 딱 보내. 며칠 또 계속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것만 클릭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간 해내리라 생각했는데 역시 해냈습니다. 20매가 샀어요. 공적 마스크 말고. 인터넷에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 한 10몇 개 업체가 있어. 그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광클릭을 해가지고 결국 한 건 해냈어. 근데 소형밖에 못 사대요. 저는 못 사. 에이씨. 각설하고. 민법 총칙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3월 달에 총칙하고 계약법 한다 그랬어요. 계약법. 여기서 이제 20문제가 나오죠. 두 개 합쳐서 10문제. 계약법을 하고 계약법에 가면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이 나오는데 그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이 두 개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이 두 개를 합니다. 그리고 물권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권의 특별법이 3개가 있어요. 물권 총각론이 끝나고 나서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이요.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빼고 2가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3월달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도표는 이제 지난주에 개강을 한 번 해서 이제 9주에 맞췄는데 다시 8주에 맞춰 진행을 할 거예요. 이 2개만 열심히 해도 반타작은 하죠. 반타작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두 번째, 복습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인강을 통해서 2회 정도 들어주세요. 2회. 민법은 2회.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충분히 2번 듣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진도 내용을 1, 2월 달 강의를 통해서 예습을 한번 해오셔야 됩니다. 예복습은 다 강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책을 보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아직은 책을 보더라도 제대로 쭉쭉 읽혀지지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책으로 예복습하지 마시고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예복습. 그래서 강의 한 번 듣고 복습 2번, 예습 한 번 하면 그 같은 내용을 한 3번, 4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를 꼭 이번 순환에 지켜주세요. 3, 4월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이란 것은 아주 단순하게 각과 을사의 매매 계약 따위를 했다. 이 계약 같은 걸 법률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걸 법률관계라고 하게 돼요.
두 번째, 요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고요.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요.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건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예컨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 그러면 국가는 대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하게 되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법률 관계가 생겼는데 그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국가기관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분쟁을 해결해 주게 되는데 그 수단이 되는 게 민법이 됩니다. 그래서 각과 세 무슨 계약을 했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매매 계약을 했구나. 그럼 민법을 들여다보면 그 민법 속에는 매매와 관련된 규정들이 쫙 있어요. 그 민법 규정을 조문을 해석을 해서 당사자 분쟁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이 민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 우리 영어 문장을 해석하듯이 영어 단어 알아야 되고 영어 문장 구조 알아야 된다 그랬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용어 알아야 되고요. 조문의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근데 법률 용어는 11월 달, 1월 달에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하는데 뭐 용어는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조를 알아야 되고 이 구조가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조문이 하나 확인을 좀 합니다. 281페이지 가면 (245조 1항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281페이지 가면 245조 1항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또 하는 거예요. 오늘 개강이에요, 민법은. 이렇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률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이 245조 1항을 분석을 하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20년이 지나고 점유할 때 소유예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다. 이 5가지죠. 부동산 점유, 20년 점유, 소유이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이 5개가 모여서 이 245조 1항을 구성을 해요. 그럼 그에 따라 결과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결과예요, 결과.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생기죠. 그 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 말이에요. 요렇게 학자들이 조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요게 구성 요소고요. 그게 요거를 구성해. 그래서 요런 결과가 생겨.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또 계약 강론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494페이지를 가면 매매 규정이 있어요. 494페이지 563조. 거기에 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해 줄게. 상대방 그럼 대금을 지급할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매매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는 것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게 모여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아주 버라이어티한 효과가 생깁니다. 504페이지부터 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 밑에 매매 효력은 뭐가 생기는가, 587조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가 등등 매매 계약을 통하여
당사자적 누군가에게 이러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245조는 조문 하나로 완결이 되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조문 하나. 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 개의 조문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문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좀 전에 봤죠? 모여서 매매가 성립하고 권리 의무가 생겨. 모여서 245조 1항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이런 식으로. 이때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 하고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조문은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요 법률 요건이 핵심이고요. 법률 요건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 같은 게 하나 있고 법률 규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때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갑이 100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게 되면 갑은 대금 청구권이, 을은 100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겨요. 이때 갑과 을에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매매 계약을 한 이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원했던 권리와 의무예요. 원했던. 갑은 돈을 원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했고 대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을은 100일로 소유권을 원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그 원한 대로 100일로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은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겨요. 이런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반면에 밑에 것은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하면 갑이나 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생기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요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 범위 중에 요 민법 총칙이 요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관한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약. 요 자체가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에서만 벌써 그대로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핵심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보고 그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 통해서 누군가에게 권리가 취득이 됩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했다. 100일로. 그래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100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권리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버리죠. 변경. 결과적으로 갑은 을이 권리를 취득하면서 갑은 권리를 상실, 소멸하게 됩니다. 갑은. 이렇게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고 따라서 권리자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싸잡아서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 이퀄 권리 변동이고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보기 전에 요게 어떤 게 있는가를 먼저 몇 가지를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가 다시 이전적과 설정적 승계로. 이전적이 특정과 호과의 승계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자, 먼저 원시 취득은 얘를 두 가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가 건물 신축.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없던 건물 소유권이 새로 생기면서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즉 건물을 신축한 자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게 아니지요. 이 원시칙이. 또 하나는 갑이 노트북을 훔쳐서 을에게 팔았을 때 이때 갑은 노트북이라는 물건만 훔친 거지 소유권이라는 권리까지 훔치진 못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훔친 갑은 노트북이라는 물건은 설령 갖고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을에게 노트북을 팔았을 때 을은 노트북을 넘겨받을지언정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갑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법 249조에 의하면 을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을 때 을은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를 동산, 선의, 취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을의 노트북 소유권 취득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에요. 249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없는 권리를 새롭게 발생시키면서 취득하는 경우하고 갑,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원시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하지 않던 권리가 발생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원시취득이에요. 반면에 승계취득은 권리를 넘겨받는 건데 그 중에 선정적은 예를 들어 갑소유 땅이 있다. 이때 갑은 소유권에 의하여 땅을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하여 차임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고 팔 수도 있는데 이때 을이 이 땅에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이건 이제 나중에 제한물권 가서 볼 거예요. 지상권은 사용 수익권을 저당권은 처분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즉 구권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고 일부 그 다음에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갑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갑의 소유권의 일부만을 을이 취득하는 이런 형태를 설정적 승계라고 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이전적은 구권리자의 권리를 전부 넘겨받음으로써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는 게 이전적이겠죠. 그 이전적 중에 매매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권리를 넘겨받는 걸 특정승계라 하고 상속이나 포괄유증처럼 구권리자의 권리를 일괄하여 넘겨받는 걸 포괄승계라 하는데 이 포괄승계에 상속하고 포괄유증 두 가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하고요.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이 유언에다가 내가 죽으면 땅은 을에게 건물은 병에게 이렇게 개개의 권리를 콕콕 찍어서 증여하면 특정유증이고요. 갑이 유언에다가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을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포괄유증이 됩니다. 포괄유증은 결과가 상속하고 똑같아져요. 포괄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 딱 취득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얘를 자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변경,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있고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 있습니다. 주체가 변경되는 건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권리자가 바뀌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질적 변경, 성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양적 변경은 건물 증축 생각하시면 돼요.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득외층을 증축을 했다. 그럼 5층 건물 소유권이 7층 건물 소유권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권리 객체가 부피가 커졌죠. 이런 걸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 증축을 첨부라고 합니다.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여기 양적 변경이 얘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질적 변경이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갑과 을 사이에 A라는 물건을 매매해서 을이 A라는 물건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 A 물건이 멸실이 돼서 을이 더 이상 A 물건을 넘겨달라 소리는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처럼 권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변경이 질적 변경이고, 여기 하나 있고, 갑소유 땅이 있습니다. 갑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 여기다가 저당권이라는 걸 갖고 있을 때 이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입니다. 은행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에서 그 땅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하는데 중간에 땅이 수용이 되고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되면 을은 이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보상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물상대위라고 하고 저당권 가서 볼 건데요. 이렇게 물상대위가 있게 되면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객체가 땅에서 보상금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권리 자체가 바뀌는 질적 변경과 권리는 그대로인데 객체가 바뀌는 질적 변경, 이 두 가지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이 질적 변경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을 말하는데 다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임차권 같은 채권은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특정한 요건하에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항력이 없는 채권이 대항력을 갖췄다. 효력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차가 삽니다.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다.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또는 병이 땅을 경매에 넣으면 1번 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고 남는 걸 2번 저당권자가 회수합니다. 즉 저당권은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경매대가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힘이 달라요. 효력이 달라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버리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고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요. 순위가 올라간다는 건 2번이 몇 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1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바뀌겠지. 이렇게 작용의 변경 또는 효력의 변경이라고 두 가지 예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와 저당권의 순위가 상승하는 경우. 자, 이런 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눈도장을 딱 찍어 주세요. 그래서 권리 변동에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이 어떻게 분류가 되며 거기에 각각 어떤 예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었죠. 이 법률 사실이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따라서 법률 사실은 볼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체크해 드릴 겁니다.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교과서 여기까지 체크를 하면 26페이지에 보면 권리 변동이란 타이틀이 있죠. 말씀드렸죠. 민법 조문 구조 중에서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이라 한다. 그랬어요. 의에 보면 양가로 보면 법률 관계라는 거. 법률 관계는 양가로 3번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모 2번의 권리 변동의 형태라고 1번 권리 발생 원시 취득 있죠. 원시 취득에 보면 선의 취득이 있고 밑에 두 번째 줄 건물 신축이 있습니다. 오른쪽 승계 취득에 이전적이 있고 표안에 포괄 승계가 있죠. 상속과 포괄 중 두 개. 회사병은 눈도장만 찍어주시고 설정적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소유권에 기초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따위의 취득이 있습니다. 이거 예를 기억하시고 권리의 변경 주체가 있고 두 번째 내용이 있죠. 내용의 질적 변경 두 개 예를 기억하시고요. 양적 변경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물건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합이 요 첨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첨부 속에 부합이 있어요. 그 부합의 대표가 건물 증축이에요. 양적 변경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작용의 변경 두 개.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와 저당권의 순위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소멸은 별거 없어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돼요. 상대적 소멸만요. 권리가 이전이 돼서 주체가 바뀜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 이걸 상대적 소멸이라 합니다. 연결시키면 돼. 이전적 승계,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 하나의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이 나와 있고, 원인이 나와 있고,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밑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법률 사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 32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법률 행위가 나와 있어요. 법률 행위는 말 그대로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인데 아까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원한 대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원하는 걸 의사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표시해야 돼요. 내가 마트나 편의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 그러면 무엇을 살 것인가? 원하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의사예요. 그리고 마트나 편의점 가서 그 물건 주세요라고 말해야 되죠. 그걸 의사 표시라 합니다. 원하는 걸 표시. 그래서 원한 대로 효과 발생. 요거를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라는 걸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게 법률행위의 뜻이에요. 의사표시라는 걸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 이게 법률행위고요. 그에 따라서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이게 법률행위의 뜻이 되고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 2번에 보면 양가를 보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법률행위 뜻이 되고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법률행위가 어떤 게 있을까? 종류 두 가지만 분류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하나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의 수. 이게 몇 개 있나? 꼴랑 하나 있는 걸 단독행위, 두 개 이상 있는 걸 계약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그중에 합동행위는 몰라도 되고 계약은 계약법 가서 봅니다. 단독행위만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해요. 우리 남녀가 헤어지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합의로 헤어지는 게 있고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헤어지는 걸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지하는 걸 단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 행위하는 자의 의사표시 딱 하나. 그게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놈 외워야 돼요. 유언 외우시고요. 동산 소유권 포기 외우세요. 특히 동산 소유권 포기는 소유권 포기라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이게 동산 소유권 포기예요. 내 소유의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게 동산 소유권 포기예요. 상대방 없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행위고 상대방 없는과 있는으로 나눠지는데 없는에 두 가지가 있다. 더 있는데 하나만 외우자. 네. 선물 하나만 외우세요. 네. 동산 소유권 포기.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번째로 채권행위라는 놈하고 처분행위로 나눠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처분행위는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로 구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 중에서 채권행위라는 놈과 물권행위를 반드시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권법 가서 써먹습니다. 1월 10일 날 갑이 을과 A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1월 2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그럼 1월 10일 날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를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and 그 의무를 2월 10일 날, 1월 10일 날, 20일 날 이행해야 되죠. 약속했으니까 1월 10일 날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돼요. 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뒤에 뭘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면서 나중에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요런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채권행위. 1월 20일이 됐습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함으로써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의무 이행행위. 그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더 이상 갑과 을은 해야 할 일이 남지 않아요. 다 한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고 끝. 대금 지급하고 끝.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변동이 돼요. 을에게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가 종국적으로 변동이 돼요. 이렇게 채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따라서 나중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처분행위라 하고요. 그 처분행위 중에서 이 권리, 물건에 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면 물권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고 물권행위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왜 구별하냐 하면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당시에 즉 채권행위 할 당시에 이 땅은 병소유여도 됩니다. 갑은 을에게 20일까지 소유권을 넘겨주려 약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당시 이 땅은 병소유여도 돼요. 다시 말해서 채권행위 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채권행위 했다. 괜찮아요. 유효합니다. 반면에 물권행위를 포함하는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 및 물권행위는 무효가 된다. X. 이건 유효. 이건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이 개념을 구별하고 계셔야 물권법 가서 채권행위와 물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의하고 종료 이렇게 간단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핵심이 요건입니다. 요건,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 즉 권리와 의무가 변동이 된다 했어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이게 법률의 요건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립요건하고 유효요건하고. 성립요건은 쉽게 생각합니다. 계약이 체결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계약을 했니 안 했니 이게 성립요건이에요. 두 번째 유효요건은 계약을 했다는 전제에서 유효니 무효니 권리와 의무가 생기니 안 생기니 그런 문제예요. 따라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존재, 불성립 이렇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성립은 했으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죠 결과가.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구별하셔야 돼요.
자, 11월, 1월 달을 순환해서는 성립요건은 안 봤었어요. 자, 오늘 추가해서 봅니다. 성립요건, 유효요건 공이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요건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행위만 필요한 특별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요건과 특별요건. 자, 먼저 모든 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성립요건. 어떤 법률행위든 학자들에 의하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성립, 행위하는 사람, 당사자, 행위의 목적, 그 목적을 표시. 이 목적하고 의사가 같은 거예요. 당사자가 뭔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걸 표시해야 돼. 그래야 법률행위는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혼인과 같은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함께 평생을 할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자 청혼하고 그러자 수락을 했다 하더라도 구청 가서 신고하기 전까지는 혼인은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성립을 해요. 신고라는 건 혼인이라는 행위에만 특별하게 필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또 우리 민법상 유언이라는 것도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5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갖춰야 유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 추락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문자를 남긴다죠. 나 죽네 뭐 이래 가면서. 그 와중에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난리 쳐야죠. 그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강의할 때 가끔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데 한 번은 비가 너무 오고 천둥번개가 쳤고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김포공항에서. 강의 시간 늦을 것 같다 싶어서 일단 탔어요. 일단 탑승을 시키더라고. 근데 기장분께서 우와 상남자야. 떠 그냥. 떠서 우와 다른 거 다 캔슬되고 막 미루는데 이분만은 떴어. 아니나 다를까 저는 비행기가 야 롤러코스터에서 그런 롤러코스터가 없어.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롤러코스터 중에 제일 짜릿해. 한 번 떨어지면 100m, 200m 떨어져요. 우와 난리 났어요. 옆에서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유언은 방식을 갖춰라. 5가지 방식 중 하나 갖춰야 유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특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무슨 친구한테 카톡을 남겼다. 이런 건 유언이 아니긴. 민법에는 카톡 방식의 유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건 유언이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요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외우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성립요건이구나. 유효요건하고는 구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유효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X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유효요건. 자, 먼저 일반적 유효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춰야 될 유효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즉 사회 질서를 지킬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있어요. 이게 3가지 유효요건이 있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 중에 요 놈이 우리 시험범위 있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합쳐서. 그럼 능력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요. 아닌데 요 안에 들어있는 거 2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상 무슨 능력이란 게 5개가 있어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권리능력이 있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행위능력이 있을 것. 이게 유효요건이에요. 그 중에 권리능력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의사능력, 정신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취한 사람처럼 또는 프로포폴 맞은 사람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판단력이. 이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 따위를 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만든 무효.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 반면에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법률행위, 즉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 19세 미만자 미성년자. 이런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단독으로 계약 따위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자. 의사무능력 무효, 제한 능력 취소.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개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취한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만취했으니 무효죠? 미성년이니까 취소할 수 있죠? 요거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즉, 만취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경우처럼 하나의 계약에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을 때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무효와 취소의 경합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능력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하나 보면 돼요. 특별 효력 요건은 4가지. 대리행위의 경우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고 기한이 붙어있는 행위는 기한이 도래해야 됩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대리행위에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거래에만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에만 기한이 붙어있는 행위에만 필요한 특별 유효요건인데 요 대리와 관련해서 두세 문제,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 취소에서 나옵니다. 한두 문제, 조건기한은 부관이라고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특별 유효요건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10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요.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10문제가 다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걸 물어봅니다. 그 유효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요건 2개 4-5문제, 특별 유효요건 3덩어리에서 4-5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암기해야 될 거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토지 중에 농지 또는 농경지는 민법이 아니라 농지법에 적용을 받아요. 농지는. 그래서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를 매매했을 때, 농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농지법에. 이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특별 유효 요건이라면 을이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 매매했을 때 그 농지 매매는 무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건 유효 요건이다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유효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를 매매했다 하더라도 그 농지 매매는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유효 요건이 아닌 거 또는 다음 법률의 중 무효가 아닌 거. 답으로 뭐라고 나올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농지 매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 이렇게 유효 요건 뼈대를 잡아 주세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있는 건 법률행위 종류니까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37페이지로 가봅니다. 법률행위 요건 있죠? 성립 요건 2개가 있고 효력 요건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고요. 38페이지 가면 뭐 보충해 보면 2번에 의사 능력 있죠? 의사 능력은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행위 능력은 두 번째 줄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 능력자에 미성년자가 대표적으로 있다. 그거 확인하시고 맨 밑에 판례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유효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 요건 보면 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계약 따위를 했을 때, 매매계약 같은 걸 했을 때, 일단 매매계약은 했다는 전제에서, 즉 성립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그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즉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그 계약은 유효해야 된다. 그러려면 첫째, 당사자는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계약의 목적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이때 계약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거. 아까 매매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한쪽은 뭘 넘겨주기로 하고, 재산권. 상대방은 뭘 주기로 하고, 대금. 이게 매매예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물건 넘겨주는 게 목적이고 돈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 이게 매매계약의 목적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목적이 첫째,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각과 을이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톤지가 정해져야 돼요. 이걸 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확정의 뜻이야. 그런데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것들은 분양계약을 할 당시에 동호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당시 정하지 않고 나중에 추첨 등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확정성이란 계약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처럼 확정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당시 확정하지 않고 기준만 마련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확정할 수 있죠. 그것도 확정성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확정성이란 둘 중에 하나.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나중에 확정할 수도 없을 때 요럴 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정성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판례 보겠지만 매매계약을 할 때 우리 대법원은 매매계약상 그 재산권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그 기준만 마련해 놨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확정성이면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확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각과 을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언젠지 시기는 몰라. 시기는 모르지만 달에 짓고자 하는 아파트예요. 이 달은 밤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달을 말합니다. 갑이 달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하고 그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양을 먼저 했을 때 이 달에 장차 짓고자 하는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계약 당시 100% 불가능하죠. 일단은. 그쵸?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가능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는구나.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계약 당시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이때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이런 경우처럼 달에 아파트를 짓는 건 현재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달에 가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이건 물리적 불능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갑과 을 사이에 을이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갑이 찾아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때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계약은 그 반지를 찾아준다. 100% 불가능하진 않지만 사회통념, 즉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이란 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식을 사회통념이라고 해요. 이때 이 사회통념하고 대립이 되는 개념이 주관적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통념 불능이 있고 주관적 불능이 있어요. 사회통념 불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사회통념 불능이에요. 반면에 이건 나만 안 된다는 게 주관적 불능이에요. 나만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민법 개강을 하면 100분이 앉아 계시다가 1교시 끝나고 한 분은 짐을 싼다고. 나머지는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는 되겠지. 근데 짐 싸는 분은 나는 안 돼. 짐을 싸는 거예요. 이때 나만 안 돼. 그게 주관적 불능. 근데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특정인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건 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회통념 불능까지만 무효가 되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때 무효로 합니다. 두 번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능의 유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멸실이 이미 됐다. 멸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날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불가능하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 당시 불가능하니까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책임이 하나 나와요. 계약법 가서 볼 거예요. 오늘은 원시적 불능,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세요.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즉 계약 당시는 가능했는데 계약 이후에 불가능해진 걸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 일단 후발적 불능은 계약 당시는 가능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주택 매매는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틀린 지문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법을 가면 두 가지 제도가 나와요.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헌부담. 이런 기출지문이 있어요. 우리 민법상 위헌부담이라는 제도는 계약의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틀렸죠?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요것들은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테니까 매치만 시켜달라. 원시적 불능은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은 유효,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위헌부담. 요렇게 딱. 그래서 확정성과 가능성은 간단해요.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개가 문제입니다.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 두 가지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